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1교시의 전체적인 강의에 대한 소개를 좀 했고요. 그렇다면 이번 학기에 이 자바라는 언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 즉 학습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문법이라든지 프로그래밍 방법, 그 개발 환경 구축 방법 등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것과 별개로, 즉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좀 나열을 해봤는데, 일단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지만 이제 뭐 객체도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컴퓨터 구조, 두 번째, 일단 컴퓨팅 사고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컴퓨팅 사고를 갖추고 있어야만 해요. 좀 이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절차 지향, 그리고 객체 지향. 이 두 가지 말은 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파이썬 역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러나 아마 객체 지향 파트까지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 부분이 조금 더 어렵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뭐 중고등학교 때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으시다라면 객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관계, 절차 지향, 객체 지향.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공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개발 환경,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다 보면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통합 개발 환경, 즉 IDE의 사용법. 자, IDE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통합 개발 환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 지난 파이썬 공부하시면서 파이참을 쓰셨을 수도 있고,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통칭 통합 개발 환경 IDE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용할, 자바에서 사용할 통합 개발 환경은 즉 편집기입니다. 편집기, 단순 편집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편집기인 이클립스를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방법도 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바의 기본 구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원리로 동작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겠죠. 자바 기본 구조 및 기본 문법, 즉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에 해당되는 범위까지 이번 학기에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밑에 빨간 줄은요, 객체 지향 언어로서의 자바의 개념, 그리고 문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자바 프로그래밍 응용의 범위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즉, 위에 있는 이 내용은, 이거는 이번 학기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내년도 1학기, 2학년 1학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초를 설명을 드리면서 밑에 있는 응용 부분 중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프로그램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밑에 있는 것도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요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들을 총괄로 나열을 해본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번째, 프로그래밍을 위한 컴퓨터 구조라는 부분을 나열을 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원리를 이해한다라면, 단순하게 그냥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가 아니고 어떻게 구성돼서 어떠한 원리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라면 프로그램이 그만큼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자, 잘 아시는 내용이라도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은 잘 모르는 경우가 없죠. 대부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동작을 위한 컴퓨터의 구성입니다. 크게 뭐 많은 부분들이 더 있지만 중요 핵심 포인트 4가지만 뽑아 놓은 거예요. 제일 첫 번째 CPU, 우리 흔하게 말해서 중앙 처리 장치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는 프로세서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세서. 그래서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로 CPU. 얘가 하는 일은 거의 모든 연산 작업을 처리를 하죠. 예, 요즘 뭐 인공지능 쪽은 그래픽카드에서 연산을 많이 수행하긴 하지만 일단 CPU가 두뇌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학기에 아마 디지털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텐데 구성 요소를 보신다면 제어 장치, CPU 안에 제어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연산 장치가 포함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레지스터라는 굉장히 고가의 조그만 메모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CPU 내부에도 메모리가 존재한다. 예. 그리고 밑에 이제 두 번째 것이 메모리, 주기억 장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흔하게 우리는 메모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RAM이죠, RAM. Random Access Memory의 약자로 RAM을 포함하고 구성되어 있죠. 얘의 역할을 보시게 되면은 동작 중인,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관해서 메모리에 로딩, 적재해 놓는 상태. 예. 이런 일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메모리입니다. 자, 세 번째 스토리지, 즉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죠. 흔하게 말해서 하드디스크 또는 HDD, SSD 등 파일을 주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가상 메모리로 사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얘기는 좀 빼고요. 이제 프로그램적인 요소로만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 파일들이 하드디스크에 보관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보관을 하고 얘를 실행을 시킨다. 바로 텍스트 파일은 실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든 겁니다. 실행이 되면은 메모리 쪽으로 로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연산은 CPU가 가져가서 연산을 할 거예요. 연산된 결과는 다시 메모리에 기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출력 또는 입력을 받게 되겠죠. 자, 입출력 장치.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스피커 등등의 장치를 통칭해서 입출력 장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밑에 그림을 하나 좀 간단하게 포함해 놨는데요. 이거는 디지털 시간에도 간단하게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중앙 처리 장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이 중앙 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굉장히 핵심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세 군데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는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일련의 작업에 통해서 뭐 컴파일을 하거나 링크 단계를 거치고 해서 그 오브젝트 코드의 링크 단계가 거친 실행 파일 역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메모리 쪽으로 로딩이 일어나요. 적재가 일어나죠. 그리고 실행을 하는 동작은 중앙 처리 장치가 가지고 가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입력이 필요하면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입력을 받거나 출력 장치로 결과를 내보내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에는 메모리에서 로딩되어 있는 것들을 삭제하고, 물론 삭제 전에 기록해야 될 것이 있으면 파일로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파일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조 기억 장치로 보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디지털 시간에 보셨던 그림일 제어 신호, 데이터의 흐름, 뭐 이런 얘기들을, 화살표의 모양이 다르죠. 파란색 화살표와 검정색 화살표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아직은 이게 중요성을 못 느끼실 텐데 이 부분이 주기억 장치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돼야지만 또는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더 추가로 설명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요. 일단 CPU가 하는 일,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산술 연산 작업을 처리한다. 즉 실행을 시킬 때 실제로 어떠한 것을 수행하는 계산을 수행하겠죠. 그래서 이 장치는 고성능이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비싸요. 그렇죠. 우리가 흔하게 알다시피 위에서 지금 우리가 네 가지로 나타난 장치 네 가지 중에 제일 저렴한 건 아마 I/O 장치일 거예요. 물론 출력 장치도 스피커만 해도 굉장히 고가가 있지만 보편적인 장치를 얘기를 했을 때, 자, 그 다음 보면은 그렇다면 데이터를 보관하고 하는 용도로 봤을 때는 스토리지도 데이터 보관용, 메모리도 데이터 보관용, CPU도 데이터 보관용이 될 수 있어요. CPU가 왜 데이터를 보관해?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메모리를 적재할 공간이 있다. CPU 내에도 레지스터라고요. 맞습니다. 고가의 장치. 왜 고가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건가? 보면은 하드디스크는 CPU보다 저장 공간이 훨씬 큰데 가격은 싸요. 그렇죠? 반면에 느리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CPU는 고성능의 고가.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공간이 작죠. 이 적은 메모리 공간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하드디스크에다가 바로 기록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드디스크가 기록을 하는 동안 CPU는 놀아야 돼요. 할 일이 없어지죠. 그럼 전체적으로 성능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CPU가 일을 다 끝내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중간에 메모리를 구성을 하죠. 메모리는 하드디스크보다는 빠르고 CPU보다는 느리고 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CPU의 레지스터보다 느린, 가격은 CPU에 가지고 있는 것보단 싼 형태의, 그러나 스토리지에 해당되는 하드디스크보다는 비싼, 그리고 좀 더 빠른 형태의 메모리를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충작용을 하게 되겠죠. 캐스케이딩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즉 만약에 CPU의 성능이 이렇게 높은데 하드디스크가 느려서 이런 형태로 기록하는 동안 CPU가 하는 일이 없이 기다려야 된다면 전체적인 성능은 하향될 것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완충을 하자. CPU, 레지스터,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런 형태로 가면은 이렇게 완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능이. 그렇죠? 그런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구성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이 코드에 작성된 내용이 어디에 위치하며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스토리지 한번 가볼까요? 소스 코드, 즉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일들, 프로그램 파일들은 글자예요. 텍스트 파일입니다. 컴퓨터는 뭐하고 뭐만 한다? 0과 1밖에 모르죠. 0과 1의 실행 가능한 형태의 파일만 이해를 해요. 즉 글자로, 사람이 알아보는 글자로 되어 있는 파일은 CPU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면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실행 파일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하죠? 컴퓨터는 뭐하고 뭐만 한다? 0과 1. 이런 것을 한글로 다시 얘기하면 이진 파일이다. 이진 파일을 컴퓨터 용어 또는 영어로 얘기하면 바이너리 코드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코드. 즉 실행이 가능한 형태는 바이너리 코드. 이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렇게 돼 있는 파일도 보면은 여기 실행 가능한 파일에서 바이너리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너리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이러한 것도 역시 스토리지, CPU에 보관할 수 없으니까 CPU는 전기가 빠지면은 해당 저장소에 있던 내용이 다 지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파일 형태로 물론 텍스트 파일 만들고 컴파일해서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고 바이너리 코드가 독단적으로 못 움직이니까 라이브러리,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또는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있을 텐데 그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게 될 겁니다. 이런 용도로 이제 하드디스크, 스토리지를 이용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장비는 낮은 성능과 가격, 속도 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CPU만큼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나중에 하드디스크의 모양은 한번 뜯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백색 원판이 들어가 있고 뒤에 ARM이라는 팔, 전자팔, 그리고 앞에 뭐가 된, 그쵸, 헤드가 달려 있죠. 그래서 레이저 헤드가 달려서 데이터를 원판에서 읽고 쓰고를 진행을 할 텐데 이 녀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자팔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전자팔이 이렇게 이동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섹터를 트랙을 타고 이동을 할 거고 섹터의 데이터를 읽어드리게 될 겁니다. 디지털 시간에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 디지털 시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라는 수업 시간이 또 있을 텐데 그 수업에서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느린 이유가 원판이 돌아야 되고 여기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얘가 이만큼 회전을 해야겠죠? 그렇죠? 헤드가 올 수 있는 데까지 회전을 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이 팔이 암이 이동해야 되는 시간, 데이터를 또 읽고 외부로 전송하는 시간까지 쳐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원판이 돌아가는 것은 모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크나 처리 속도가 가장 느린 형태. 자, 메모리는 그거의 중간자 역할. 실행 중인 프로그램, 즉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이라고 딱 시켰을 때 실제 데이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곳은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메모리다. 중간 성능이고 중간 가격 정도. 즉 CPU의 처리 속도 및 레지스터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워낙에 느린 스토리지보단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 보관을 메모리에다가 한다. 자, 그러면 메모리가 양이 적은 것보단 많은 게 당연히 좋겠죠. 많은 데이터를 보관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은 업되게 돼 있죠. 다 어떤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 아무리 우리 자바 코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레지스터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C++ 언어까지 같이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C++도 마찬가지 객체지향 언어고요. 자바 역시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이 언어들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객체지향인데 언어마다 특징이 있다시피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레지스터 얘기는 했는데 프로그래머가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레지스터 공간을 함부로 핸들링할 수 없습니다. 근데 C++ 또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CPU의 레지스터 공간을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이런 특징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파이썬도 저 레지스터 공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로우 레벨로 내려가면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즉 장치까지 내려가서 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언어로서는 C나 C++ 언어가 굉장히 좋고요. 자바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편하게 만들어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아마 C++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생각 들 거예요.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포인터라는 말을 들으면서 포인터에서 다들 힘들어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자바 시간에서도 포인터에 대한 언급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자바는 포인터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포인터가 없는 게 아니고 포인터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 개발자들이 보기에는 포인터를 안 쓰니까 쓰기가 편하다, 자바가 쉽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자, 그만큼 이제 융통성이 많은 언어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 이 자바 여기 나온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실행 가능한 파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바이너리 코드라고 했죠. C 언어, 다른 언어들은 전부 다 컴파일을 하면, 즉 텍스트 문장을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드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컴파일을 한 결과물로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불행히도 이 자바는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바이너리보다 하나 더 큰 데이터 단위는 뭐죠? 바이너리는 결국 비트예요. 0과 1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비트보다 하나 더 큰 데이터 단위는 그쵸, 바이트죠. 자바는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내면요, 바이트 코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자바의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부분도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전체 구조는 지금 딱 2슬라이드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코드를 확실히 더 잘 짜요. 단순 암기를 하시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암기를 하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의 이해는 손에서 직접 해당되는 코드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가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만의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코드도 내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절차 지향과 객체 지향, 그리고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절차 지향 언어, 객체 지향 언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뭐 이게 대표적인 게 컴퓨팅 사고라는 말을 쓰죠.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대표적인 언어가 C 언어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C 언어가 절차 지향 언어다. C 언어에는 객체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의를 한다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순서에 의해 동작하도록 구현한 프로그래밍 언어. 즉, 프로그래머가 정한 순서대로 동작하는, 즉, 순차, 절차, 순서가 있는 형태. 이 다음엔 어떠한 것을 할 거야. 그 다음엔 무엇이 동작할 거야. 이런 절차가 있는 형태의 언어를 절차지향 언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객체지향 언어는 생뚱맞게 갑자기 객체지향이 나온 게 아니고요. 객체지향 언어는 절차지향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의 개념이 추가된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대표 언어로는 자바, C++, C#, 파이썬 등등의 언어가 대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객체지향 방식으로 설계를 한 후에 객체지향의 특성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하게 된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객체지향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암기하실 필요 있습니다. 이 내용들 개념적인 문제로, 시험 문제로 제 시험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했다, 자바를 공부했다 라고 하면은 물어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절차 지향과 객체 지향, 그리고 컴퓨팅 사고에서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많이들 최근 들어서
하는 얘기죠. 컴퓨팅 사고를 기른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동네 조그만 학원에서도 초등학생들한테 파이썬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반대를 해요. 별로 좋지 않아요. 굉장히 나쁜 방식입니다. 오히려 처음 프로그램 언어로 공부하는 것을 파이썬을 공부한다? 저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혼돈이 더 많이 돼요. 그러나 파이썬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객체지향적인 컴퓨팅 사고를 키우는데, 즉 컴퓨팅 사고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언어가 맞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적절한 사고방식을 컴퓨팅 사고라고 한다. 즉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원래 하시는 행동들, 일상생활에서 쉽게 원래 하던 행동,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간다 라고 할 때 나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하는 행동들, 이를 닦는다, 어떤다, 절차적으로 쭉 해야 되는 일들을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순서를 정해보는 것, 이게 컴퓨팅 사고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일직선 형태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샤워를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한다. 일단 욕실에 들어가야겠죠. 욕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욕실이 비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사용하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서 없으면 들어가고 있으면 대기한다. 대기하는 동안에 그냥 무작정 대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만약에 대기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칩시다. 양치를 할 거예요. 양치를 하기 위해서 칫솔을 든다. 칫솔이 있나 없나? 치약이 내가 사용할 만큼 충분히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꼬집어내고 그리고 적용해보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컴퓨팅 사고입니다. 실제로 컴퓨터가 그렇게 동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팅 사고가 머릿속에 자리가 잡아야지만 프로그램이 쉬울 거예요. 자, 문제 상황의 핵심 원리를 찾아내 이를 재구성하고 순서도를 만들어 해결하는 방식. 자, 이건 이제 백과사전 같은 데 나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상황의 핵심 원리를 찾아내서 이를 재구성하고 순서도를 만들어 해결하는 방식. 즉, 이 다음엔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런 순서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컴퓨팅 사고라고 한다. 또 데이터를 모으고 조작하기,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쪼개기, 문제를 구조화하고 추상화하기, 순서에 따라 문제 해결을 자동화하기 등을 포함한다. 즉 조목조목 다 일일이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위 과정에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을 기르는 것을 컴퓨팅 사고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출처가 밑에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컴퓨팅 사고 환경경제용어사전 안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컴퓨팅 사고가 잘 자리 잡고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쉽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 1학기 때 여러분들이 파이썬 공부하시면서 잘 이해가 안 돼,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문법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컴퓨팅 사고를 충분히 기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같이 계속해서 컴퓨팅 사고를 한번 키워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객체지향, 절차지향,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컴퓨팅 사고에 대한 얘기를 다루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2교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3교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